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창업 고민까지 한 방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 초보분들에게 인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사업이나 창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창민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로 구성해봤습니다. 사실상 한 번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설계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오늘의 창업 특강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이번 강은 사업 계획서 작성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창업을 안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일에서도 계획서 또 보고서 이런 것도 작성하셔야 되고 취업 현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입사 지원을 할 때 이런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제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간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혹시 창업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배운다 생각하시고 이번 수업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사실 직업적으로 갈등도 많았고 그 덕분에 저도 직업을 많이 가졌었고 창업도 경험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강에서는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요령하고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설계,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작성하는 실습까지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경영 관련한 도서 추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업계획서 작성 방법.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아주 실무적인 것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창업의 목적, 창업 아이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이 사업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전략,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돈은 남느냐 이런 것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3자에게 소개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이제 전체 사업의 얼굴과 같은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인 목적이 있고 외부적인 목적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공유물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받는 부분에 대한 목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다 쓰려면 여러분이 되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요것을 요약 사업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의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적인 투자자들이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살짝 볼 수 있게 쉽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서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요약된 사업 계획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완전 펀딩을 받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 쓰면 되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성하는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문서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그게 대한 내용이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적절한 이제 소정의 양식, 깔끔한 양식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삐까반짝만 하고 안에 사업 내용이 빈 껍데기면 안 되겠죠. 그래도 기본 형식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객관적인 자료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와 더불어서 여러분 사업의
어떤 기술이나 그거 아니라면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실행할 거라든지 이런 계획서들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재검토, 재검수 작업을 꼼꼼하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회사의 이제 개요. 그러니까 회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기소개가 들어가듯이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대표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업 초기엔 특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자가 누군지, 경영진, 임원진 또는 구성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그 다음 돈은, 재무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개요는 아무래도 아이템이나 서비스나 창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동기나 목표, 아이템에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제품하고 서비스는 이런 제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용도는 뭔지, 장점이나 단점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건지,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관련 분야의 기술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합니다. 이 분야에 있는 이 서비스나 기술의 시장 특성이나 동향이나 규모, 고객 특성이나 경쟁사, 경쟁 제품은 어디가 있는지, 경쟁 제품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라든지 다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걸 똑같이 만들어내봤자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에서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고객의 당연히 요구사항들이 뭔지, 개발의 목표를 정하고 보유한 기술들,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어떤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따라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요. 이걸 생산하고 운영 계획을 합니다. 생산량을 어떻게 할 건지, 인원이나 설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오프라인은 그렇겠지만 또 온라인은 지식 생산이니까 또 그게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고객을 타겟팅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시장을 선정을 하고 포지셔닝, 마이클 포트 교수가 한 이야기인 건데요. 어떤 위치에 있을 건지, 아무래도 선도자 위치는 아닐 거잖아요. 추격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작은 시장을 일단은 여러분이 포지셔닝을 날카롭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품이나 가격이나 채널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요 자금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고 나면 수익은 어느 정도 투자한 거에 비해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인적 자원 구성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들이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지, 그분들의 이제 이력, 프로필, 경력상, 기술력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 보수나 적정한 급여 체계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 일정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요, 창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사 개요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같은 이해 담사자들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와 주요 대표자, 핵심 역량, 재무 역량들이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대표자는 특히 이력사항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 핵심 역량, 사업의 핵심 역량이 뭔지 이런 것들이 회사 개요에 들어갑니다. 자, 사업 개요는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 줘야 돼요.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창업 아이템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필요성이 있어야 돼. 나중에 팔리든지 알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건지, 뭔가 가치를 원하는 건지,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어울려 떨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긴 하겠죠. 창업 아이템이 주는 어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담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는요, 창업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와 무형의 서비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주요 요소들의 주요 사양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원래는 스펙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한테 스펙을 쓰다 보니까 기술이나 서비스나 이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 설명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당연히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경쟁사 대비, 경쟁 상품 대비 이런 부분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 경우에 따라 외부에서 이제 사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나다라면 이걸 특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실용 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런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 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어디인지,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큰 기업에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자기들 규모에 맞기에는 몇십억짜리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할 때는 몇십억도 엄청나게 큰 규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드리기에는 그 정도는 시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그 사람들은 이제 100억대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규모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고요.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에 대한 특성들, 경쟁사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잠재적 경쟁자 아니면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경쟁자,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시장 분석을 봅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나갈 건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 욕구와 니즈는 뭐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핵심 기술이 이제 여기에 우리한테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사가 또 보유한 기술이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보고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이나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담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를 한다거나 이러면 생산을 해야 되고, 요즘은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모형을 메이커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니까 볼 수 있겠죠. 생산량, 어느 정도로 생산할 건지, 이 생산한 것에 대한 비용과 원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 인원, 부족한 부분에 인원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생산 설비가 아주 많을 거예요. 그죠? 저희처럼 이렇게 지식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과 삼각대와 외장 하드와 여러 가지 조명 간단한 것들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구성이 돼야 되는 일정 부분의 하드웨어도 있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거에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규모가 이제 크면 클수록 아주 이제 커지겠죠. 원자재가 무엇이 있는지,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조달받을 건지 생산 운영 계획에 들어갑니다. 자, 7번째가 마케팅 계획인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상품도 팔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마케팅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콘셉트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건지 판매 계획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고 가격은 어느 정도에 이제 책정할 것인지, 지나치게 높아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낮아도 또 마진율이 낮을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이 너무 낮으면 또 낮은 품질로, 저품질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유통 채널, 어떤 채널을 할 건지, SNS 채널을 할 건지, 오프라인 매장을 할 건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할 건지 보셔야겠죠. 그다음 판매 프로모션 촉진 전략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려나갈 것인지, 블로그로 검색을 통해서 영상으로 통해서 각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
편견을 버리고, 그죠? 그 제품의 사용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는가 패턴을 이제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째, 재무 계획입니다. 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 중요하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소요예가, 예산 분석하고, 조달 계획, 그리고 혹시나 은행이나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했다라면 어떤 상환 계획을 할 건지, 소요 자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얼마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달할 건지, 조달할 때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예,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상환할 건지, 갚아 나갈 건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게 이제 이익을 바탕으로 이제 갚아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손익분기점이 언제 뛰어넘을 수 있을 건지, 매출액과 순이익 이런 부분을 담습니다. 자, 9번째가 인적 자원입니다. 여기 창업에 들어가는 핵심 인력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창업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겠죠. 몇 명이나 들어갈 건지, 팀들의 이제 전공 분야라든지 경력이나 영역이나 소요 인력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될 건지, 필요한 인원수를 이제 책정을 하고, 추가 채용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계에서 채용을 할 건지, 급여나 보상 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조직 구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후발주자로 들어오더라도 그 분이 더 우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도 나름대로 일단은 만들어 두고, 그 이후에 키워나가는, 그래서 혼자 일할 때와 10명 일할 때와 100명 일할 때와 1000명 일할 때가 다르다라고 하니까요. 조직 구성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자,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나갈 건지 추진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정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분 혼자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파트너들을 충분히 구성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다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또 파트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누가 있을지 물색을 하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서로 나눠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추진계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작성하시는데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너무 잡다하게 옛날에 100장씩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내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이제 여러분이 밝혀주신다라면 훨씬 더 투자자라든지 초기 창업 멤버들을 유치하는 데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잠재 시장이라든지 수익성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하시고요. 사업 모델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까지 이렇게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도 이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술술술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모든 게 문제투성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시나리오도 써보고 좀 독창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좋겠죠.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 나가시고, 전문적인 너무 지나친 용어들을 남발하거나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쓰더라도 아주 쉽게 용어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숫자를 뻥튀기 해가지고 수익이 너무 크게 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이게 투자 사기다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순에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현실적이고 그러다가 더 잘 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지속적으로 사실 수정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잊지 않으시고 사업계획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안에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탄실하게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이라는 그 박성준 강사님이 했던 내용이 괜찮았어요. 그걸 살짝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웠던 분이 화가여서 저도 의외였어요. 화가 루이 다비드라는 프랑스의 화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사실 화가도 그렇고 예술가들이 원래 춥고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는 화려한 연예인들이나 예술인들은 거의 다 이제 이미 뜬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전에는 후견인 방식이었던 거예요. 후견인 방식이 뭐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메디치라는 가문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술가들에게 후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후견인 모델이었어요. 과거에는 전부 다 이제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후견인이 없으면 이제 지속하기 어려운 모델이었는데 이분이 전시회를 열었던 거죠.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전시회 가서 이제 입장료 내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모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모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놨던 전시회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도록 들어오도록 한 이것이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남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후견인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거죠. 요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다. 요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금방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폴 티머스 교수는요, 조직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고 전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흐름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나 정보의 흐름 등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이고, 이러한 사고의 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이해 담당자들의 역할과 잠재적 이익, 가능성, 매출 원천 등이 녹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식과 기존 모델을 파괴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업인데요. 그것을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체와 부속품 모두가 이제 갖춰야 되는 제품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본체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후에 부속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을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필름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가격은 적게 하지만 필름은 무조건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진율이 아주 높았었던 거죠. 또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린터기를 사면 프린터기는 저렴하게 파는데 잉크값이 이제 높은 거죠. 나중에 보면 잉크는 계속 갈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써야 되는 이런 식으로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본체 가격은 그렇게 해서 높게 하고 부속품 가격은 또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애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형태로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애플은 여러분 아시겠죠? 삼성이나 애플이 가격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 안에 이제 부속품들은 오히려 쉽게, 물론 사실은 비싸요. 비싼데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전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업체예요.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이긴 한데요. 원래도 있었던 기업이에요. 피트니스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칭해주는 모델을 온라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성장해 나간 기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웃컴 헬스라는 기업인데요. 시스템 가입자들이 이제 환자 방문을 하면 대기실에 이제 전용 태블릿 PC에 자신의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해줘요. 그럼 의사가 확인한 이후에 3차원 인체 내부도를 화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처방하고 복용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또 태블릿 PC로 환자가 확인할 수가 있고 시스템 사용료를 병원이 하고 환자 모두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자서도 좋고, 그죠? 기업도 좋은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는 기업. 여러분, 알파벳이 어디입니까? 구글의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본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웃컴 헬스가 이 두 군데 투자도 받고 무상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한자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다른 의료기관이나 에서 신상 비공개로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조 원대 기업이 됐다라고 하니까 놀랍죠. 자, 이렇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해서 성공한 기업들, 여러분이 알만한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애플의 아이튠즈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바탕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의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서로 우리 개인적인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커넥터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기존 제품에다가 센서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통신 모듈을 해서 집안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미리 추울 때 그죠? 보일러를 켠다거나 에어컨을 켠다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는 방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도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제는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 금방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기업들이 뭐 트위터, 페이스북, 신용카드, 각 온라인 사이트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상품을 팔고 만드는 게 비즈니스였다면 지금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굉장히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본 당근마켓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벌써 대기업이 되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품 플랫폼이 있고 고객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 과거에 이제 노키아들 이제 망해버렸죠. 고객 플랫폼은 웅진코웨이,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를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 이렇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모바일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플랫폼도 아주 다양하게 확장 일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량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물도 무조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이제 돈을 내는 방식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좋게 쓰니까 돈도 좋게 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안마기 의자라든지 이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문 시간을 앞당기는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디바이스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서 자동으로 고객이 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도와주니까 굉장히 빠르게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걸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대시라는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관리 서비스 비용 절감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항공기 엔진 서비스라든지 건설 중장비라든지 공기 압축기나 이런 것들도 원격 서비스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번째가 이름이 좀 어렵죠. 프로비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와 서비스 두 가지가 합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품 서비스를 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하는데요. 세탁기의 드럼통이나 이런 곳에서 오염 측정을 한다거나 침대 매트릭스 오염 측정이라든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주행거리, 주행시간, 주행경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카카오
맵이라든지, 그죠? T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운전 습관들을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을 할인 적용해주는 이런 형태로 모델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플랫폼으로서의 디바이스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게 하나의 디바이스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중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삼성이나 애플에서 이용하는 뭐 빅스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을 깨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뒤집는 것들이 비즈니스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와서 보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전략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겠죠. 경쟁업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따라오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주 느리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나 기술, 경제적 성과를 연결하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워크이 이제 틀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가치를 개발해서 고객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이제 기업들이 창출하는 체계적 방법에 의한 논리적 모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기초적인 설계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업종이나 모델이나 어떤 기술이나 상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서 이익을 창출할 건지를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결합한 독특한 사업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느냐면요. 사업 관점에서 아이디어와 상품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가치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1차 정의를 거친 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으로부터의 교훈을 통해서 검증받고 모델이 이제 계속해서 수정, 보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겠죠. 자, 어떤 가치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창출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창업자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획을 하시거나 한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도 고민하셔야 되고, 개인으로서도 여러분이 당연히 고심하셔야겠죠.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건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내가 대가를 받을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요렇게 조금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업 계획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세한 문서라고 볼 수 있고, 비즈니스 목적에서부터 계획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압축적으로 상세한, 어떻게 이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서술되어 있는 파트다.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5W1H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누구인가?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인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딱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고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그게 STP 전략이나 포피 전략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프로덕트 서비스, 고객에게 어떤 가치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가치 제한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프로모션,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촉진시켜 나갈 건지. 플레이스, 어떻게 유통을 해 나갈 건지, 그죠? 어떤 유통 전략을 거칠 건지. 프라이스, 어떤 가격,
이걸 책정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이나 변동 비용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코어 컴피턴스가 핵심 역량이거든요. 경쟁사가 우리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차별화 전략이나 핵심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고객들을 사업할 건지, 경쟁사 왜 모방을 못할 건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건지 하면서 딱 중간에 우리 사업만의 차별화된 원천이 뭔지, 이게 확고하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사업에서 성공해 나갈 수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바로 창업도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다시 누구인지,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그죠? 고객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세그먼트를 하고 니치 마켓을 만들고 로컬 마켓과 각 개인의 시장들까지 이렇게 고객 분석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value proposition 가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비싸더라도 왜 이런 우수한 품질을 쓸 수 있는지, 우수한 품질을 원하는 고객은 누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또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5W1H에 대한 전략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요걸 하나하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스토리해 나갈 건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을 다시 우리가 했던 것들을 5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고객, 목표 고객 선정하고 가치 제안을 하고 활동 체계들을 만들고 수익, 비용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곳에 딱 한 장에 다 담아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핵심 파트너, 외부 파트너십을 할 건지, 연계 기업을 어떻게 할 건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아니면 아웃소싱 할 건지, 전략적으로 제휴나 동맹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핵심 파트너를 엮는 거고, 그 다음 핵심 활동입니다. 연구 개발이나 문제 해결, 상품 서비스 생산이나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야 되고, 핵심 자원, 이 내부 자원의 모든 것들이 여러 물적, 인적, 지적, 모든 정보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을 어떻게 만족을 이끌어낼 것인지, 무엇이 새로운지, 어떤 편의성과 유의성을 제공할 건지, 어떻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건지, 고객의 관점에서 가치를 이제 제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고객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기존 고객도 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해 나갈 건지, 고객과의 관계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유통 채널을 어떻게 이제 가치를 전달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를 올려나가면서 여러분 서비스에 나가고 애프터 서비스까지도 담겨 있어야겠죠. 그리고 목표가 고객도 사실상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층이 이제 다양한 부분을 줄여 나가야겠죠. 사실 주요 고객층이 어디고 또 부수적인 또 2차 고객층은 어디가 있는지, 층별로 니즈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통 채널도 조금씩 변형을 둘 수가 있고, 어디에서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분석하셔야겠죠. 고객층에 전혀 다른 고객에 대한 관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고객에 대한 수익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 구조, 비용이 어떤 부분이 있고, 고정 비용, 변동 비용하고 단기간에 적정 기간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 흐름에서 그것이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딱 담은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여 있는 게 조직의 활동과 비용,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핵심 자원, 비용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여러분 초록색 보여 있는 게 고객과 수입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파트너가 필요한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핵심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확보할 건지, 자금을, 그죠?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지,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군지 구분을 하고, 고객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품을 위해서 어떻게 지불을 진짜 할 것인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이렇게 담아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우리 일을 돕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내가 누구이고 우리 조직이 무엇을 가졌는지,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고객과 상호작용하는지, 그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돈이 되는 고객은, 핵심 고객은 어디신지, 우리가 무엇을 원할 건지 이렇게 담아 봅니다. 그래서 요 캔버스 작성법은 한 요렇게 14가지가 있습니다. 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비주얼하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전지나 아니면 칠판에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막 서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샘플로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로 해서 했던 요게 직방 이런 것들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를 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실습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라딘 중고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여러분 직접 실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각자 도생이란 이야기가 막 회자가 되어서 모두 다 혼자 이렇게 생존해야 되는가 했지만, 실제로 요즘은 창업 성공률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요. 혼자만 창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인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비즈니스라는 이 경영이란 큰 전반적인 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창업에서도 좋고,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 특히 초량 기업의 조건이라든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하는 책이 있는데, 저 책도 아주 좋은 책이어서 저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여러분 취업도 창업도 인생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삶 누려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